자,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을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홍서구 상지대학교 총장님,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님,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 2번에 걸쳐 이번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토론 진행은 홍서구 상지대학교 총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네,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중소기업 정책 포럼 특별 토론의 진행을 맡은 홍서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가 중소기업 총장 할 때 또 지식경제부 장관 할 때 그냥 익숙하게 수시로 뵙던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더욱더 반갑고 또 이렇게 기업을 잘 영위해 나가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그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의 시대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또 제 오른쪽에는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 계십니다. 제가 현직을 떠난 지는 벌써 보니까 2013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마쳤으니까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이제 진행을 맡는다든가 또는 기념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미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앉으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세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주제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직 교수님 발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세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선일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톡의 제목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많은 부분은 제가 최근에 쓴 모방과 창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한국 경제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면 제가 2016년에 쓴 논문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또박또박 규칙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5년 1% 하락의 법칙은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결정해온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30년간 어떤 정권도 사실은 이 법칙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 상관없이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매 정권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 5%대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4%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3%대로 1%포인트씩 또박또박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2%대,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1%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주제가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을 돌아보면요, 앞에 그 말씀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가 1744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700만이 약간 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65%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지난 30년간 계속 추락을 해왔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도 당연히 지속적인 성장 추락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급히 구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제가 그래서 중소기업 전체 부가가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 데이터가 있어 제가 중소제조업의 장기 성장률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더니요, 중소기업 역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전체의 성장률처럼 지금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률도 1%대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씩 계속 하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5년 1% 하락의 법칙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장기 성장률이 지금 1%를 지나고 있는데요. 0%대를 향해 지금 추락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소기업들도 결국은 0%대 장기 성장률 시대에 곧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성장률이 0%인 제로 성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 전체의 단기 성장률인 연간 성장률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는 뭘까요? 당연히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서 제로 성장으로의 추락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지상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지상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모두가 추락하는 성장을 반등시킬 성장의 비법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의 비법이 뭐냐?
경제 성장의 비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사실 200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그 1970년대 이후 경제학을 주도해온 시카고대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거시경제학의 거의 신 같은 존재신데, 이분이 현대 경제 성장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분이 발견한 경제 성장의 비법 내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근로자가 됐건 기업가가 됐건 자기 머릿속에 체화시킨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스 교수의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인적 자본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빠른 성장, 고속 성장을 했다면 그 원인은 당연히 인적 자본이 빨리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을 했다면 그 원인은 한마디로 인적 자본 축적의 정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장 엔진이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가 되면서 우리가 5년 1% 하락의 법칙을 나라 전체가 겪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엉뚱한 인적 자본에 계속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본에는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모방형 인적 자본은 남이 만든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축적한 인적 자본입니다. 이에 비해 창조형 인적 자본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적 자본입니다. 한마디로 모방형 인적 자본은 짝퉁을 만드는 능력이고요, 창조형 인적 자본은 원조, 오리지널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모방형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 80년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선진국 특허의 보호기간이 20년인데요. 선진국 특허 보호기간이 20년 정도까지 기술 격차를 줄인 산업들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더해서 이제 90년대에는 인터넷과 AI가 이제 급속히 발달을 했죠. 그 결과 남이 만든 기존의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거나 계산 능력, 연산 능력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모방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는 이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경제는 아이디어의 무한 경쟁 시대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조를 만드는 능력 내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 자본이 우리 국민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적 자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안타깝게도 온 국민이 짝퉁 만드는 능력인 모방형 인적 자본에만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엉뚱한 데 잘못 투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고 무서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로 성장과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 그리고 중소기업 모두 모방이 아니라 창조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방에서 창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를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창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즉 모방형이 아닌 창조형 자본주의를 구축해야 됩니다.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는 무엇이냐면은 창조형 인적 자본과 그 산출물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과 인센티브가 보장된 체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요, 국내 기업 종사자의 83%가 우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방형 중소기업에서 창조형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해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중소기업도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비법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조세 재정 인센티브 제도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그러한 그 능력인 창조형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제도입니다. 이러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비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중소기업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었는데 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중소기업에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뭐 하부 등록제로서 뭐 중소기업 아이디어 등록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종류라고 말할 때는 지금 현재 특허로 보호되고 있지 않은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부가 전산으로 등록을 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 그 아이디어를 만든 중소기업에 이름을 붙여주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들한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때 R&D 정부의 R&D 자금 등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특히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디어에는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하고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서는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한 아이디어보다 생각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고 더 가치가 많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관한 아이디어를 같이 보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업이 가능합니다. 어떤 중소기업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특화를 하고 어떻게 비교 우위가 있으신 기업이나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특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업에 따른 아이디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두 명의 창시자가 있죠.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만들지에 보다 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특화했습니다. 이 둘의 분업에 의한 협업에 의해서 애플이라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아이디어 등록제를 우리가 도입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R&D 예산이 지금 24조입니다. 24조 중에 4%인 1조만 써도 우리 국민들이 내지는 중소기업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준다면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R&D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중소기업에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같이 이제 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디어 도둑질을 막는 게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의 너무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누가 훔쳐가는 것을 이제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 훔쳐가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도둑질 당하는 것도 이제 같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아이디어 도둑질을 공동으로 막아주는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도둑질이 심각한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 중소기업 아이디어 절도 방지법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보조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는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에 이제 등록한 근로자나 중소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근로자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창조형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형 인재가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전국민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뭐 창조형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이런 걸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창조형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 부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창조형 제품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뭐 이런 걸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창의 중소기업의 이제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이제 교육제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방형에서 창조형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 창의력을 갖춰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인재 재탄생 프로그램 같은 것의 도입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에서는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통한 상상 훈련이나 발표 및 심포지엄식 수업, 뭐 그리고 다양한 창의성 평가로 이루어진 창조형 수업을 수강하고요. 제가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조형 수업에서 간단히 이제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또 예를 들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상상하여 제시하고 또 이를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에 있게끔 하는 방법을 또한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발명품이라는 것은 현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서 현실에 존재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현실에 존재하게 한 것이 발명품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문제를 잘 생각했다면 사실 비트코인을 생각했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대한민국 GDP의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건 지금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나온 건 사실 불과 10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2008년, 2009년 정도에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가의 새로운 소명이라는 말씀만 잠깐 드리고 제 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과 함께요. 우리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혁신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가 있는데요. 슌페터는 기술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 기업가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슌페터는 말하기를 혁신을 수행하지 않는 CEO는 기업가가 아니라 매니저, 관리자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기업가가 진짜 기업가이고 혁신하지 않는 기업가는 가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CEO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키움과 함께 자신의 기업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아이디어 어벤져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제 생각에는 이 경우 정말 슌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즉 진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업가들이 이를 위해서 전 사원의 창의 인재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그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 사원 아이디어 등록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등록을 시키고 명예와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사원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아이디어가 회사에 준 이익에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파격적인 사내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창의 인재 재탄생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해서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기업가들이 등장해서 기업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 기업의 경쟁력은 일당 100의 어벤져스 경쟁력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많은 기업가분들께서 이러한 진짜 기업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몇 번 해봤는데 이게 그 주제 발표하시는 분이 시간을 많이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진행자가 그렇게 수월하다는 제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제 발표자가 시간을 많이 쓰면 시간이 조금 남거든요. 그러면 아주 진행자가 참 편안했던 기억이 되는데 오늘 김세직 교수님은 여기에 조금 더 써도 된다고 하는 글자가 나왔음에도 글자보다 3분을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직 교수님은 창조적 인적 자본이 결국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모방형 중소기업에서 창조형 중소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이제 제안도 하셨네요. 보니까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쉬울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보면은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우리 인류를 발전시켜 왔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세직 교수님의 제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방안으로 점차제 변천시켜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CEO들이 직원의 아이디어도 구매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의견을 하나 첨언하자면은 제가 이제 저도 기관장을 좀 했습니다마는 보면 그 밑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그 기관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후회도 하고 나중에는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은 이 기관장이나 CEO의 첫 반응은 야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너 얘기하냐가 첫 번째 반응인데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아이디어 중에 진짜 그러한 뚱딴지 같은 생각 중에 진짜 좋았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누가 그랬더라요?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철학가가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 보편적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뚱딴지 같은 사람의 어떤 그 노력 위에서 인류가 발전을 계속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옛날에는 척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이게 누군지.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국의 왜 유명한 그 시인이자, 네? 뭐 토플로보다 훨씬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묘비명으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해갖고 옛날에 그 KT 선전에도 그 문기가 많이 인용됐던 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요 토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김세직 교수님의 강의는 뭐 이렇게 창조를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윤 원장님, 박경렬 대표님, 그리고 권혁 교수님 이 순으로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그리고 김세직 교수님이 또 마무리 의견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동윤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예정대로라면 1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발표자가 시간을 늘 오버하기 때문에 전 딱 7분만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김세직 교수님이 이제 창조적 중소기업을 말씀하셨고, 또 그 인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거의 분열의 시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 또는 뭐 수도권과 지방, 또 세대, 성별, 뭐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양극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극화의 사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기업의 격차보다도 이런 근로자가 느끼는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아무리 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좁혀지기는커녕 이제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해도 이미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제가 보기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 대학 현장에 가보면,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잠시 이쪽으로 왔지만요,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몇 년을 참아서라도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자 하지 중소기업 입사를 꺼려하는 게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어디서 왔을까? 저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우리 흔히들 대기업은 항상 초인류를 지향하고 혁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을 많이 했을 거고, 우리 중소기업은 늘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혁신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저는 여기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산업 정책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62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이제 뭔가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1964년도에 중소기업 중적 육성 정책이라는 걸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 정책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이 업종별로 이 업종은 중소기업이 해야 됩니다, 이 업종은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한 육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업이 하는 업종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사업 전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업종이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일로 옮겨가세요라고, 돈도 지원해 줄게요라고 해서 사업 전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장님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인,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그거를 직접 심의해서 잘못된 건지를 판단해 줄게요라고 해놓습니다. 근데 이 심의회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전환은 단순하게 뭐 정부가 유도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강제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1964년이면 중소기업 기본법이 탄생되기도 이전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업종을 대기업 업종이냐 중소기업 업종이냐 이렇게 나눠놨다고 했는데 이거 중소기업 대기업을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지? 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생기면서 이거를 중소기업이라고 한다고 칭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기본법 자체 출범 자체가 이런 육성 정책들을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지 우리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위해서 나타난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런 기업 규모별 전문 업종이 있는데 뭐 잠깐 옆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오늘날 생계형 적합 업종에 대해서 뭐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에서 고유업종제도, 단체 수의계약제도 뭐 너무나 많은 비난의 정책의 대상이었죠. 자, 이 기업 규모별 전문 업종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비난을 늘 들어왔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양극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종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요. 정부는 철저하게 경제 원칙,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산업 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자, 그럼 산업 정책은 뭐냐? 원래는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한국의 1980년대, 70년대 상황은 시장과 기업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 우리 이거 만듭시다 라고 정해버리고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우리는 또 사실 생산 요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생산 요소는 뭐 기술도 있고요, 자본도 있고요, 뭐 인력도 있고요. 이런 게 풍부하지가 않았던 시절인 거죠. 자, 이거를 널리 깔아놓은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은 산업 정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한국은 대기업이 중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전략을 성장 전략을 구사한 거고요. 또 여기에 정부는 이런 계열화를 또 촉진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세요라는 구도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인데 과연 이 중화학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하고 부품을 납품하게 하는 중소기업하고 그 격차를 무엇으로 이걸 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또 화면에서 보시는 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기업 근로자가 근로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기업은 그거를 해외 시장에서 팔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제 화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대기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거고요. 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제 납품 대금을 지불할 거고요. 그럼 중소기업은 그 대금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장 구도가 분배를 하는 구도로서도 우리는 명확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옆에 소상공인을 크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90%가 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과연 소상공인은 이런 경제 큰 순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기분 좋다고 삼겹살을 사 먹겠죠. 아니, 한우 등심을 한번 기분 낸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면 한우 등심을 파는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물건을 사주고 그분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소상공인은 그걸로 돈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의 갤럭시 소상공이라고 해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쓰질 않나요? 소상공이라고 해서 현대차를 몰지 않나요? 당당하게 건강하게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의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이제 조금 더 돌아가면요, 결국은 대기업과 이런 그러니까 성장 전략이 분배의 구도로도 활용됐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전체가 순환하는 구도로 활용됐다라는 점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근데 과연 이런 격차를 무슨 실패로 인식하느냐?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시장 실패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기업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를 많이 못 받는 중소기업은 우리 정부가 조금 도와줄게요라는 보호와 육성의 관점으로 중소기업에게 항상 시혜성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대기업에 집중해서 성장해왔던 이 방식,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격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시장 실패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정부의 실패에 의해서 나타난 격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결국은 정책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중소기업을 보호와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정책을 하나 더 내놓으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산업 정책이 요새 시대에 맞게끔 커다란 대전환, 오늘 주제에 맞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새로운 먹거리를 정부가 어떻게든 계속 찾아냈거든요.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정부가 뭔가 요거 먹거리가 되겠네라고 해서 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시켜서 여러분에게 사업 공고를 내서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아서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가면 이미 그 시장은 저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불만은 또 생기는 거고, 그럼 정부는 또 반응하게 되고, 굉장히 나쁜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산업 정책보다는, 산업 정책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버리자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기업 정책 쪽으로 포커스가 바뀌어야 된다. 커다란 흐름이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거고요. 또 그 정부 당선자에 맞는, 그 정당에 맞는, 진영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체제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과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을 대신하는 기업 정책, 그리고 그 기업 정책 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뭔가 더 배려하는, 더 고민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부 체계가 또 이 대전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우리가 한 50년 동안 산업 정책에서 성장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기업 정책을 제대로 잘 쓴다면 이런 양극화 없이 대한민국의 진짜 영원한 발전, 영원한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만 각지에서 그 사람 이름에 관한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버나드 쇼가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 미어비명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더 인상적인 것은 우리 인류는 성실하고 뭐 성실한 사람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죠. 또라이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계속 발전해 왔다 하는 거, 아마 창의적 아이디어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김서직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는 좀 발언을 오래 해야 진행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행자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경렬 대표님, 권혁 교수님은 다음 세션에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한 3분 내지 5분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렬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포럼에 패널로 참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제가 뭐 강의한 학자도 아니고 어디 이런 그 연단회나 이런 데서 자주 서본 경험도 없고 어디가 주례조차 한 번도 서보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앞에 계신 추문갑 본부장께서 산업의 중소기업의 산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사실 좀 두서없고 또는 학자나 다른 분들만큼 정책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말투와 또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산업에 관한 또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견문이 넓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신데 제가 앉아 있다는 게 약간 송구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오늘 뭐 시간이 준비된 시간보다 짧아서 빨리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소기업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헌법 123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도 줘야 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뭐 그만한 가치도 있고 또 근로자에 대한 83%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뭐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많은 발표를 했지만 저희들이 뭐 양극화라든지 또는 플랫폼 비대면이라든지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 요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위기 요인들이 여기들 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정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강연했던 창의적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학자인 우리 찰스 다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들이 일단은 뭐 똑똑한 사람 또는 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인들도 잘 적응하셔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더 가까워져 있고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디지털 대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장에 여러 개 중소기업들은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실 테고 중앙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도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전에 김채식 교수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장 해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창의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판매돼야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그 상품을 만들 때까지는 그 아이디어가 시작이 돼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대한 보상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거 성장 동력으로 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논문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논문 쓰실 때 SCI 논문 쓰시잖아요. SCI가 사이언티픽 사이테이션입니다. 그냥 인용지수입니다. 인용지수. 저희들도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보상만 하고 뭐 이렇게 그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나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가끔은 특허나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산업 재산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특허를 많이 내지만 대부분에 대한 오펜스 특허가 아니다. 대부분 디펜스 특허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냈을 때 우리가 SCI 논문처럼 인용지수를 많이 하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인용지수가 많아지면 그거에 따른 이제 기업의 보상이라든지 정부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라는 그런 틀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하나 드렸고요. 기업은요, 뭐 여기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지원책도 많이 하지만 여기 중소기업들은 처절하게 목숨 걸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그 뭔가를 만들고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생각도 많이 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밤새워 일도 하시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R&D 하셔야 됩니다. R&D. 앞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앞으로 가야 될 디지털 대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급속한 사회적인 변화, 이런 변화 때 R&D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R&D가 뭐 정부에서도 한 24조 원, 240조인가요? 뭐 또 정부 지원금도 있고 또 각자 그 기업에서도 기업 자체 자금으로 R&D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R&D가 1% 미만인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R&D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뭐 이런 그 굴레에서 그냥 돈을 주고 뭐 아니면 뭐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상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거리, 그다음에 사업거리, 이런 부분들이 그 중소기업들한테 그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제는 그 기반에서 그 어떤 뭐 고용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성장 해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D도 많이 있고 정부 지원금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적응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R&D 열심히 하셔가지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잘 적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느낀 그 소감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권혁 교수님께서 한 3분 정도만 말씀하시고 주제 발표로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권혁입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또 총량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중 구조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독일에서 옵니다. 독일 이제 학생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방법론인데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기업이 나라 걱정하는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울산의 어느 공장 뭐 중후장대 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다. 기업 공장에다 그렇게 적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중구조화 돼버리면 이런 성장의 뿌리가 됐던 중소기업들의 어떤 노사 양 당사자들에게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자괴심이 생긴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기업가라는 이유로 존경받아야지 되는데요. 기업가라는 이유로 뭔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중소기업에 일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해하고 또 자부심이 없는 이 구조가 앞으로의 성장, 경제 성장에 지속 가능한 동력인가? 그건 불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자면 사실은 필사적으로 경제 뿌리에 놓여져 있는 중소기업들 또 그 중소기업인들과 그 구성원들에게 저는 자부심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법학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과거의 법률은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법률은 적어도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법이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하에서 당신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업이 국가에게 좀 고마워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중소기업의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진행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 같습니까? 끝내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끝내는 시간이 초과되면은 아무도 좋아하는 청중이 없다는 걸 제가 수십 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12시 한 11시 55분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제가 진행자의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진행을 좀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패널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김세직 교수님 말씀도 듣고 또 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혁 교수님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중소기업의 노동 리스크 해소 방안을 먼저 한 20분 정도 듣고 그리고는 플로어의 질문을 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면 다시 이 패널 4분에게 한 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좋으시고 또는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도 좋으시고 그래서 정확히 11시 55분에서 12시 사이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혁 교수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 올렸는데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하고 있는 권혁입니다. 사실 노동법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거북해 보이기도 하고 좀 골칫거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주제를 중소기업의 노동 리스크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노동법 영역에서는 한 8가지, 9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중에는 저도 이제 정책 위반 과정에서 좀 참여를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그런 말씀도 좀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2013년도 12월 18일 날 어느 조그만 버스 회사에서 이제 통상임금과 관련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또 그 직후에는 뭐 로펌에서 장이 섰습니다. 통상임금 소송한다고 난리였죠. 제가 이 판례를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는 것은 지난 30년간 기업에서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이 법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또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고 모든 기업이 통상임금 분쟁에 시달려야 되는, 이게 맞는 건가? 진작에 이게 법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더라면, 또는 노사가 합의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게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는 전혀 겪어야 될 필요가 없는 소모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업하시면서 마찬가지시겠지만 통상임금은 일률성도 있고 고정성도 있고 그래서 임금의 대가로서의 속성도 있어야 된다. 그럼 고정성이 뭐냐? 마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거는 정말 경영하기도 바쁜 분들한테 너무 큰 리스크다. 노동법 제도가 가지는 명확성, 이거는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기업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냐.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다. 더 황당한 거는 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비로소 정부가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인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또 재밌는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지난 근로자에게 15개가 맞냐, 26개가 맞냐, 연차 유급 휴가 얘기. 대법원 판결이 나와 보니까 15개더라. 이거 누가 책임지지요? 이렇게 노동법 자체의 모호성에 관한 리스크를 현장에게 던져주는 거. 기업인들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봐라. 이게 맞나? 두 번째 리스크는 노사관계 리스크입니다. 사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 법 영역에 등장할 때는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 전제 하에서 노사는 대립하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지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은 그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노사 리스크는 사실은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영역에서는 사실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노동법의 접근 방식이 대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줄로 줄을 쫙 그어버립니다. 노동법의 획일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이 독일하고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원총 의존형입니다. 원청에 의존해서 좀 성장해 가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그러한 어떤 역량을 기르는 데 조금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사 리스크는 되게 대기업 중심의 노사 리스크를 그대로 중소기업이 떠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노사에 대한 보이스는 외부화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부가 마치 현대자동차 노사의 어떤 관심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부의 관심사인 것처럼, 이게 맞는가? 두 번째는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관한 법 제도가 획일적으로 쫙 선을 그어져 있습니다. 기간제는 2년 이상 쓰지 마라. 파견 근로자는 요런 경우에만 써라. 최대 2년만. 근데 문제는 제가 진호위 심판하면서도 경험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충원이 잘 안 됩니다. 인력 충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년 지난 분들을 1년 단위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쟁이 벌어져요. 갱신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법원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의 근로자들의 정년은 몇 년인가요? 없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규정에는 보면 예외가 있어요. 야,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 상관없이 그냥 써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호에 나오는 고령자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게 입법자가 미리 예상해뒀던 거 아닐까요? 아, 고령자는 일자리 기회 제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무슨 고용 안정이냐, 일자리 주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이런 갱신 기대라고 하는 이런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중소기업이 소송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분쟁 아닌가? 입법자가 나서줘야 된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규모에 따른
특례 같은 것도 마련해 둘 법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규모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력의 어떤 유연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좀 숨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 획일적으로 선을 착 그어놓은 것 같다. 파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노동법령에서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이 지금 같아서는 항상 고정된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와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인력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전면적으로 풀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컨대 뿌리산업 또는 예컨대 고령 근로자들 이 영역에서만큼은 조금은 외부 인력에 대한 사용의 유연성을 좀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을 기르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관한 리스크들은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참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창업기업 같으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면 인력도 일단 모아보는 거죠. 대신 인력을 좀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많이 일단 써봐라. 잘 되면 더 쓰는 거고 안 되면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어떤 구인난 이런 점에서 보면 굳이 비정규직에 관한 법을 모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쫙 쪼개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갱신 기대권이 뭐니 해서 이렇게 법적인 분쟁에 꼭 시달려야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52시간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사실 이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2시간 상한을 둬서 타격을 입는 영역은 중소기업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공급이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근로시간 상한제라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로 들리냐면 운영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로 또는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포기하세요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접근인가? 혹여나 이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기업 간의 격차만 늘여놓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좀 자존심만 상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특례, 예컨대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이런 얘기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종의 패턴이 있는 경우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갑자기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거는 특별연장 근로라는 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특별연장 근로의 틀에 대해서 면밀한 법적 근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조금 근로시간의 어떤 유연성을 좀 높여주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또 요즘 일가정 양립 규제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이런 규제들 참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격차, 굉장히 큰 좀 섭섭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뭔가 제도의 혜택이 낙수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고민거리실 겁니다. 요즘 산업안전 또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 보니까 아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중소기업 같으면 거대한 어떤 산업안전 조직을 별도로 둬서 사실은
사장님이 경영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산업법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논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산업혁명 초기에 대공장 시절에는 100이라는 산업재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10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100이라는 산업재해를 10으로 줄일 때에는 형사처벌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줄고 있지 않은 10을 어떻게 0으로 줄이느냐. 이걸 고민할 때 형벌을 더 세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느냐.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산업재해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마치 사용자들,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나기를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사회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도 불행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도 타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산업재해가 막 나기를 내가 일부러 방치해 두는 이런 경우를 뭐 보편적인 어떤 경우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든 노와 사가 안전에 관해서 좀 협력하고 산업재해가 안 나도록 하는 거 이게 사업주에게도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꾸만 이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좀 예방 중심으로 좀 강조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맞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또는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에도 사업의 어떤 특성이나 규모, 특히나 규모와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하게 쪼갤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리스크도 굉장하죠. 사실 최저임금에 관한 리스크는 이것도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큽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슈가 곧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임금 상승.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전국적 단위의 단체 교섭 비슷해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거 매년 최저임금 얼마가 될 건가 고민하지 말고 아예 좀 산식 형태로 줬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요거 집어넣으면 딱 요번에 최저임금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뭐 매년 한 번씩 할 건 뭐 있냐. 어느 나라 마냥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자 요렇게 뜰 거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어렵다 보니까 예컨대 기숙사도 제공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식비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에 왜 안 넣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데 필요한 최저의 금품이라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 최저임금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책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얘기를 하지만 이 말도 사실은 획일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공장, 산업혁명 초기에 대공장 형태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벤처기업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창의적인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가지는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고충 이게 대기업에 의존한 하청기업으로서의 협력회사의 어떤 대공장 시절에 단순 노무를 하는 이 근로자들의 고충과 고민하고 같을 리가 없고 일하는 방식도 같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 규정은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법 규정은 단일한 근로자 상을 두고 단일한 사업주 상을 두고 단일한 기업 상을 두면서 똑같은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노동을 하는 일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회사도 있지만 또는 딱 맞는 노동 현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 현장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라, 이 말이 너무나 수용할 수 없는 규제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는 산업의 다양성, 규모의 다양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입법자들이 좀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명확성을 담보하고 가장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노사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산업 영역에서의 어떤 고유한 관행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내가 1에서부터 Z까지 일일이 하나씩 규정을 해둘 테니 여기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민간의 영향이 국가의 영향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하지 말라, 그 외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규제로 좀 빨리 옮겨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이제 원청에 의존하는 형태의 어떤 전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중후장대한 산업이 한때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때에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후장대한 어떤 굴뚝산업 못지않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업이 훨씬 더 큰 비중과 영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기회는 어쩌면 산업 대전환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기회는 어쩌면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 말 그대로 독립적이고 어떤 자립적인, 그러면서도 고유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때 국가의 고민, 이거는 중소기업이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과거처럼 하지 말라식의 규제여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권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후반부에 내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료 생활을 끝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 권혁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지적이 제가 관료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저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지적입니다. 물론 제가 뭐 노동부에 근무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청이나 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니까 관련이 있죠. 그럼 저거는 보면은 권혁 교수님의 지적은 보면은 아주 선량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은 다 고개가 끄덕거리는 지적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 유난히 어려운 지적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법에서는 안 고쳐지냐? 제가 그 생각만 지금 계속 이러고 앉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그거를 왜 그럴까를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한번 좀 또 구체적으로 좀 한번 따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제가 얼른 생각에는 아까 그 현대차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아주 큰 소수, 목소리가 아주 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착각돼서 법제화가 되고 시행이 되고 또 그걸 개정할래도 목소리가 아주 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 목소리가 아주 큰 소수가 겁이 나서 제도를 못 바꾸고 하는 게 한 축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관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행정이라는 것이 권혁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일종의 조장행정이 돼야 되는 건데 마치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노동행정에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쪽에서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쪽에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이 검찰과 경찰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고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가 제 생각이니까요. 이제 플로어에서 한 두세 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관한 답과 본인의 의견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그 네 분이 골고루 차례를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면 주제는 앞 발표, 뒷 발표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질문이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국 단종협동조합 이사장 강도환입니다. 오동윤 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자에 우리 김세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방형이 아니고 창조형으로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1964년도에 그 중소기업 육성법이 지금의 중소기업을 고착화시키고 또 중소기업의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저희들도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구조 이걸 벗어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김세직 교수님 말씀하신 창조형 하지만 현장에서 수십 년, 저도 회사를 2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또 비용도 비용이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책의 기조는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한 답이 있으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답변은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저 제일 뒤에 손 드시는 분,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김기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군산에서 온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포럼님들께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기업이 철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전환으로 23개 업체가 원청의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프로님들이 나오고 계셨지만 저는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산업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정말 특화된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협동조합의 가공 공장과 그리고 공장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대기업과의 경쟁 구도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공동 물류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공 공장과 공동 물류장이 있으면은 대기업하고 똑같은 체제의 체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은 지금 여기에 다 계신 협동조합 이사장님들께서 계시지만은 뭉쳐만 있지 사실 그거를 조직화된 공동으로 가공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큰 단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은 그런 공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보관장이 없다 보면은 생산만 해가지고 그게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생산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지원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지금 가공 공장들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에 단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스마트 팩토링을 좀 더 해서 큰 조직체로 가공 공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류장이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보관할 수 있고 싸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R&D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R&D를 중소기업들이 시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사실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게 연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대기업이나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에서 퇴직하신 그런 분들을 중소기업에서 선뜻 받아들이려고 해도 나오신 분들의 그런 그 배려를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지금 한 5대 5로 50대 50으로 뭐 연봉이 뭐 한 1억이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들이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 같이 해서 인력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부담을 한 30%로 줄여주고 7대 3으로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인력들을 좀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지원 사업을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끔 더 중소기업들 올 수 있게끔 퇴직자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협동조합이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농협이 그 협동조합 체제고 축협이 또 체제고 또 이런 그 부산기자재 협동조합이 이런 사례로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들이나 이게 다 계시지만은 협동조합의 구심체가 정말로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나 그 정부에서 지켜야 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나오니까 지역 균형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손을 드셨으니까 발표하십시오. 네, 한국마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오늘 이런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방금 권혁 교수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시간 그 지금 강제 때문에 저희 굉장히 어려운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52시간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워라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이나 전체적으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라밸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저희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절 때, 대체 공휴일 그럴 때 보면은 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밤낮도 없고 또 시간도 그렇고 남은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양극화에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한 그걸 못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체 공휴일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 올해도 그랬고 내년부터 또 대체 공휴일 부분을 보면 내년 22년도 118일입니다. 포함해서 휴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체 공휴일에도 역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그 시간을 짜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힘이 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52시간 강제 규정 부분에 대해서 권고 규정으로 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에 맞는 그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들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쪽 지역에서 난 죽어도 발언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쪽에? 예, 손 드셨습니다. 아주 짧게만 질문을 해주시면. 협동조합이 아니고 문화 쪽의 단체에 있는 회장인데요. 오늘 여기 패널이나
홍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정책 포럼에 가끔 다니는데 사실 저는 누구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최저임금이나 동방성장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김세직 그 교수님이나 그 박경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지금 홍석우 총장님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이게 왜 안 바뀌거나 왜 안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민을 저도 갈 적마다 합니다. 다 이론이 다 알아요. 그런데 법이 안 바뀌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앙회가 소리를 내고 막 목소리를 낼 때 여기 앞에 계신 패널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고 행동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론과 행동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기문 회장님 더 열심히 뛰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분 패널께 기회를 드리겠는데 시간을 우리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차원에서 2분 내지 3분씩만 먼저 우리 저 기업인이신 박경렬 대표님부터 해서 쭉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성장 해법에서도 저 2, 3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저기 그 중소기업에 관한 어떤 노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노동 리스크는 경영 리스크라는 큰 틀에서부터 일단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리스크에는 뭐 영업 리스크도 있고요, 뭐 자금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재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노동 리스크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정책에 보면 과도한 친노동 정책이라고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소관 법률이 뭐 721개고 거기에 따른 뭐 이중 처벌이 1,561건이나 있고 삼중 처벌도 714건에 달한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뭐 회사 대표이사 한 22년 이상 하면서 이중 처벌 대상자가 돼서 그 벌금을 내는 바람에 지금 전과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권혁 교수님이 발제하신 그 노동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할 내용들은 그 제가 이제 뿌리 산업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공간 정보라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에 관한 부분, 노동 리스크 중에서 그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올 봄인가요? 그 중소기업중앙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 위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직설적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얘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벤처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그 설문조사지에 의하면은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16년째 56명으로 다 고정돼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가 지금 뭐 그냥 계속 56명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그 2008년에 141명에서 지금은 74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 정부 발표에도 의하면 소프트웨어 부족 인력이 지금 그 한 2.9만 명, 그러니까 2만 9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나 전문가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께서도 디지털 전환의 변한 물결 속에서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들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갑자기 농사 짓던 분한테 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던 분이 갑자기 고기 못 잡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재교육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당연히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어떤 복지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에 의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에 있던 인력은 대부분 중견기업으로 가고요. 중견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대기업으로 옮깁니다.
요즘은요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는 어디로 옮기는지 아세요? 플랫폼 기업으로 다 옮깁니다. 플랫폼 기업의 복지가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하는 사람 부러울 따름이지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 교육에 대한 개편, 그다음에 그 정부의 지속적인 인력 지원 프로그램, 정부 인력 지원 프로그램 계속 예산도 있고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뭐 내년에도 뭐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을 해서 뭐 인력 양성을 위해서 2조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개별 기업에서도 인력 양성을 위해서 꾸준한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 되면 안 되고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력은 오늘 인력 그 양성해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인력에 대한 편중,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책적인 내용 중에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한 분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력을 했을 때 우리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뭐 프로 선수들이 그 이동할 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적료라는 걸 받고 이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뭐 정책적으로 이적료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다가 그 인력을 한 3년씩, 5년씩 양성을 한 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제는 그 본인들의 어떤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권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가더라도 중소기업에 남는 인력들을 생각해서 그런 이적료 제도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은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 사실은 그 나이 드신 임원분들하고 신입사원들밖에 없어요. 중간에 사실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저희 회사와 제 얘기 뭐 이렇게 감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렬 대표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예, 권혁 교수님 2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분씩.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 시대 변화를 뭐 메타버스니 뭐니 시대 변화를 가장 잘 못 읽고 있는 게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성장의 어떤 경험에 취해서 규제의 어떤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책상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나 법이 가진 한계도 좀 절실히 느낍니다. 어쩌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들었더라면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어떤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기업인들이 가지는 절실함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느끼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좀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루 단위, 주 단위의 어떤 근로시간의 규제가 너무 꼼꼼한 것 같다. 이건 지나친 거다. 예컨대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또는 연 단위로 또는 생애 주기 단위로 근로시간의 한도를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확보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또는 입법자가 이렇게 촘촘하게 정해줄 테니 니들은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이익을 좀 쉐어하는, 그래서 기여하는 만큼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 거래의 어떤 관행, 질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자꾸 규제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지원을 좀 해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좀 자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매력적인 일자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연금 기금제도 같은 거.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연금만큼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혜택이 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대기업에 이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보람찬, 또 기업인으로서도 좀 보람찬 그런 사회를 우리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세직 교수님 한 2분 정도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특히 현장의 말씀들 많이 듣고요. 그러면서 역시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상 유지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저금리 때문에 지금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상승되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도 많을 거고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앰비셔스하게 성장을 목표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장을 하려면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분들께 뭘 기대해야 되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매일 보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보다 싸기 때문에 고용하는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하려면은 이분들한테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기계를 대체하려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아주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아이디어만 나와도요, 사실은 많은 경우 경쟁사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고, 다른 경쟁사들 다 똑같은데 약간만 달라도 큰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디어로 차별화되면은 이게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고민하신 양극화 문제도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청에 속해 있는 하청이긴 하지만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남들이 못 만드는 부품을 만들면 내가 지금 파는 원청 업체에 팔 게 아니라 뭐 해외에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이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주 조그만 거라도 그걸 만드는 게 중소기업에 지금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기계도 아니고 정부 정책도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지금 보면 아무 창의적인 생각을 아무것도 못하는 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을 시키면 그분들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걸로 근로자들과 여러분이 같이 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윤도 증가하고, 이런 기업 모습을 그려주면은 그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홍석우 장관님께서 이제 버나드 쇼 말씀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이제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것은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가 노다지다. 뚱딴지가 노다지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뚱딴지 같다고 느껴지는데,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남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를 차별화해서 내가 거기서 이윤을 얻으려면은, 나는 항상 뚱딴지 같은,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나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이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뚱딴지 같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다가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발명품이 되고 뭔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차별화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100분 진행에 오차 한 개 5분은 인용이 되니까 5분까지는 양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2분만 써주십시오. 지금 아마 제가 오늘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이 오늘도 아마 한 1,600개가 넘을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제가 그걸 정리할 힘이 있다면 저는 단 한 개의 정책으로 정리할 겁니다. 무조건 판로 정책으로 갈 겁니다. 오늘 중대대합법 같은 경우도요. 판로 정책을 해서 매출이 증가하면 안전한 작업장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만들지 않고 싶어도 만들 겁니다. R&D요? 뭐 인력 채용이요? 매출이 증대되면 당연히 그런 걸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면 B2B 구조에서 하청 구조에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윈도우 브러쉬를 자동차 윈도우 브러쉬를 납품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적어도 포르쉐 사장님은 만나야 수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 정책이 코트라가 그걸 해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상외교를 갈 때 여러분이 가셔야죠. 이런 거를 설득하셔야 되고 이런 게 수출 정책이고 글로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출이 늘어나면 저는 모든 게 해결됐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만약에 글로벌화를 할 때 여러분은 어찌 됐든 역량이 높은 Z세대의 젊은이를 무조건 채용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거부한다기보다도 이 시대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지혜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토론을 끝내기 전에 김세직 교수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아까 그 평균 온도가 30도인 나라에서 그 얼음을 화폐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뭐 아니면 발상을 그렇게 가지라는 겁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답인데요. 보다 더 창의적인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창의적인 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 가령 냉장고, 간이 냉장고를 뭐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화폐를 녹지 않게 한다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요. 생각보다 덜 창의적인 아이디어고요.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녹지 않는 얼음을 개발해서 그거를 화폐로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얼음은 녹는다는 그런 우리의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깨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물 얼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폐를 사용하되 그 화폐 이름을 얼음이라고 하고 1얼음, 2얼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얼음이라고 우김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얼음이 아니라도 얼음이라고 우기면 된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브레인 훈련이 될 거라 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생을 공직 생활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많은 중소기업청장, 코트라 사장 그리고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애로도 듣고 오늘 같은 자리도 가시면서 서로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깐에는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해결해가는 노력 정한되면 흉내라도 내보자고 공직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달 전에 제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어떻게 하다 우연히 갔습니다. 근데 간 이유는 상지대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혹시 제가 무슨 마이다스의 손이나 되는 줄 알고 와달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마지막 커리어를 대학교 총장도 괜찮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대학교 총장이란 자리가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행정의 영역은 중소기업 CEO입니다. 아주 딱 CEO예요. 그 교수들의 그 강의하시는 그것만 딱 대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소기업 애로 나왔던 거 무슨 근로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뭐 5만 개 다 관련이 돼요. 그리고 규정이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그렇게 교육부 규정이 미주알 고주알 세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공직에 있을 때 더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로를 제가 걔도 아직까지 아는 후배들도 많고 아는 분들도 의외에 많으니까 오늘 계기로 더 좀 실감 있게 전달도 하고 다 아는 사실이 왜 개정이 안 되는지 그걸 위해서 저도 한번 일익을 담당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플로어에 계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홍석우 총장님을 비롯한 네 분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이 대전환 시대에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네, 참가자분들의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맞은편 오찬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